우리 시장이 어마어마한 악재가 많습니다, 지금. 음. 무역 수지 계속 적자죠. 환율 계속 올라가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또 우리나라 합쳐서 이런 지적 리스크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툭 던지기만 해도 빠질 상황이거든요. 네. 요번에 그리고 SG발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막 급락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시장이 잘 그래도 버티죠. 어. 이렇게 버티죠. 이건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를 멈췄잖아요. 금리 인상을 멈췄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그동안에 계속 내려오면서 기업 실적, 이익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면서 내려온 것들이 이제 터닝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이고요. 이 지수가 코스피는 요 안에서 러프하게 보면 2,400포인트, 위로 보면 한 2,650포인트 이 안에 그냥 저는 있을 것이다. 이번 5월은 이제 빅 이벤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은 달라요. 코스닥은 눈치가 아니에요. 네. 이건 매크로 시황이 아닙니다. 얘는 수급이에요, 수급. 어. 얘는 심리와 수급이거든요. 지금 지금 심리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주가 조작했다지, 아. CFD 지금 아예 중지한다, 한일이 많이 그러고 있죠. 거기에 공매도 세력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죠. 뭐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락하는 종목이 막 발생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2차 전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평가다 아니다 막 싸웠지 않습니까? 서로 막 비난하면서 싸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2차 전지가 있든 없든 내가 주가 조작 관련된 종목이 있든 없든 심리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은 심리적으로 불편하면은 누가 손톱 매수하겠습니까? 그러면 수급과 심리는 수급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급들은 뒤로 한 발 물러설 거라고요, 지금요. 네. 그래서 코스닥은 매크로 시황보다 심리가 안정되면서 수급이 정상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정상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지금 코스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힘차게 간 주식들이 여기를 깨고 막 폭락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심리와 수급이 안정화되면 반등 시도를 개별적으로는 종목별로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해서 보면 지수플레이 하기가 되게 어렵죠.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수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고 대형주도 중소유주이던 근데 대형주는 그래도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시황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서 이익 성장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는 거래를 하겠다. 지수는 빠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요번에도 지수가 빠지지 않으니까 코스닥이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하시는 거고. 그런데 나는 지수 플레이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다 확인하고 하셔도 되고 지금 굳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대형주를 하실 거다. 그럼 대형주 중에서 좀 뭐랄까 요즘에 자동차 좀 좋고 그리고 애플 관련주도 조금 움직이고 아니면 2차 전지도 대형주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을 내가 거래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은 가능하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거 있죠. 화학, 정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 이런 걸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하실 분들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분기 정도를 보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수 투자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테마 예. 위주로 한다고 하면 예. 그런 거는 한번 분기 단위로 보면서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많은 분들이 근데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시장의 상승만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신 분들, 현대차만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재미도 없고 좀 심리적으로 좀 짜증도 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된다고 하니까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팔면 올라가면 어떡하지? 지금 저점이라고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저점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가 자금도 투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시장 관망하면서 있는 거에서 좀 무리가 된다면 좀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많이들 언급하시는 게 그 워런 버핏이요. 예. 은행주 팔고 현금 비중 높이고 있다고 예. 그 워런 버핏 주주총회에서 또 막 얘기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연말에 가면 예. 한번 진짜 큰 거 하나 오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먼 미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걸까요?
그럴지 안 그럴지는 어떻게 합니까? 네. 워렌 버핏이 항상 맞추는 건 아니지 아니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워렌 버핏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월가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나 그리고 월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나 또는 매니저들이 얘기하는 어떤 투자 전략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워렌 버핏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운용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팔아둬도 어마어마한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팔아둬도 수익이 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포트폴리오가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그러냐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투자 전략과 우리하고는 사뭇 좀 달라요. 다르게 해야 됩니다. 펀드 매니저하고 똑같이 투자 전략을 가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수익을 낼까? 펀드 매니저들의 목표 수익이 얼마입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됩니까? 연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네. 벤치마크보다 더 벌면 되고 시장이 10% 빠졌는데 자기는 8% 빠졌어. 잘한 거고.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뭐 3.5% 그러면 5%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 고위험의 상품을 우리 개인 투자자가 연간 5% 10% 수익률을 위해서 이걸 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네. 하루에 30%도 막 얻어 터지고 그러는데 잘못하면은. 그런데 10% 5%의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대규모 펀드 매니저들은 연간 5% 10% 그리고 시장 수익률을 비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 투자 전략이랑 우리 투자 전략이랑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말에 시장이 경기 침체가 이제 도달하고 월가에서 지금 연준에서 얕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인정 처음으로 했어요. 이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싶겠죠. 근데 얕은 경기 침체라고 했으니까 깊게 올 수 있다는 걸 가정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 가정이잖아요. 워렌 버핏이 전체에서 현금화를 이만큼 만들어 놨다는 것은 경기 침체기가 들어서고 위험은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전체에서 일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자금이지만 일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거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하면은 우리는 이럴걸요? 1억 투자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한 15% 뭐 1,500만 원, 2,000만 원 현금화 한 걸걸요? 그 정도 그냥 안 됩니다. 나머지는 현금을 주식으로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분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맞았을 때 우리는 이제 크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들은 그런 전략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 정도로 끌어가면 어떨까. 개인 투자들 거의 대부분이 주식을 사서 1년, 2년, 3년 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걸요. 그러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그런 분들의 또 반 이상은 어떤 분들일까요? 물려서 어쩔 수 없이 갖고 가는 거지. 맞아요. 내가 이 주식을 정말 길게나 3년, 5년, 10년 가져갈 거라고 갖고 뚝심 있게 갖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은 수개월 안에 사거나 팔거나를 합니다.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안에 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분기 어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은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있고 또 분기 정도에 보면 시황을 이렇게 끊어가면은 그러면 지금은 다음 분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이제 2분기 생각하는 거잖아요. 2분기 내에 시장이 2분기 내에 폭락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지금 뭐 조금씩 보는 거고요. 2분기 말쯤 되면 3분기도 볼 거 아니에요. 네. 3분기도 보고 네. 그렇게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2020년 이후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했던 분들은 과거부터 했던 분들은 주식 투자 공부를 안 해. 나 주식 투자를 공부해야겠다. 주식 투자에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서점에 가시면 기초 분석 책부터 딱 꺼내봤어요. 과거엔 그랬어요. 근데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올라가고 그때 막 유튜브가 또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저명한 분들이 주식은 팔면 안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가치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가치 투자가 답이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들도요. 가치 분석하는 데가 있고 전략 분석하는 데가 있고 시황 분석하는 팀이 있고 기초 분석하는 팀이 있고 팀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로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법 분석은 무지 어렵고 안 맞고 틀리고 그거에선 돈 못 벌고 그리고 가치 분석을 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잘 사서 롱텀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2020년도 2021년 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역시 안 돼. 우리나라 가치 투자하면 안 돼. 그리고 롱텀으로 가져가서는 안 돼. 우리 시장은.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푸념도 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요번 1월부터 4월까지 올랐잖아요. 네. 주식이 막 올랐지 않습니까? 일부 종목들이 막 몇 배씩 오르고 네. 그랬잖아요. 또다시 주식은 계속 들고 가야 돼. 이러신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또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요 말씀 왜 드리냐면요. 경기 침체가 오던 시스템 리스크가 오던 뭐가 오던 간에 기술적 분석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고 매수 신호가 나오고 이런 신호를 따르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걸 꼭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종목이든 시황이든 매도 신호를 주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럼 위험한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매크로 시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 세계에 일어나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이벤트를 반영하면서 그것이 심리가 반영된 게 차트거든요. 그러면 차트에서 벌써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구나. 이거 위험 신호이구나. 그럼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분명히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데 가치 분석을 계속 생각한 사람은 야 이거 저가에 싸서 들고 가면 돼. 줍줍하면 돼.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다 물려 있고요. 사실 요즘에 2차전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2차전지 신봉론자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2차전지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요. 2차전지 요즘 내려오죠. 네. 줍줍해서 나 들고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나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모르는 시황, 잘 모르는 미래보다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투영한 것이 차트이니 차트에서 위험하다고 신호를 주면은 나도 위험 관리하고 네. 차트에서 아직 위험하지 않다라고 신호를 주면 나도 그냥 있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지수 차트부터 보여드린 이유는 지수 차트에 보면은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가서 박스권에 올해 박스권의 상당 부분에 있어요. 시장은 지금 약한 게 아니에요. 시장은 약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질문에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드렸네요. 네, 폭락할 거야. 네. 난 지금 여기서 다 팔고 떠날 거야.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끊어서 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위험 신호를 좀 따르는 것도 중요한 일부분이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말씀해 주신 게 막 이렇게 시황을 보더라도 이게 단, 중, 장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유형별로 짚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부분에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면요, 부장님 혹시 지금 만약에 개별 종목으로 좀 다가간다고 했을 때 섹터나 혹시 뭐 좋게 보시는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지금 다들 2차전지 좋게 보잖아요. 2차전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그 논란에 저는 뭐 지금 제 이렇게 워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냥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맞다 틀리다에 거기에 제가 어느 한편에 서긋지 않아요. 나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어느 한쪽에 내가 생각할 때 더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쪽으로도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뭐 거기에 내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2차전지 워낙에 논란이 많아서 서두에 이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논란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2차 전지는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2차 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2차 전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시장이 박스권이에요. 앞으로 경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걸 머리에 위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으로 가지 못해요.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으로 갈 것 같으면 2차 전지도 못 갔어요. 시장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종목에서 승부를 보자. 섹터에서 승부를 보자가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2015년도에. 제가 검증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코스피에 월봉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가 박스피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거 리먼 때고요. 그렇구나. 이게 박스피에 들어갈 적이 있었거든요. 코스피에. 잘 보시면 2011년에 내려와서 2012, 2013, 2014, 2015, 2016 그리고 2017년도에 비로소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를 찍을 때 반도체 소부장이 10배씩 올랐어요. 그때요.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때는 반도체 IT가 10배 오를 때였어요. 이 중간에 2015년도가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인데 이게 2015년도예요. 전체적으로 박스권이 그냥 있었죠. 자, 코스닥을 하고 볼게요. 코스닥의 날짜를 가볼게요. 뭐 중간에 한번 박스피로 있다가 중간에 한번 팍 올랐죠. 박스권으로 있다가 중간에 팍 올랐잖아요. 이게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코스피는 박스권에 있었지만 코스닥은 이런 대세 상승이 한번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다 아시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건자재가 얼마 올랐어요? 10배. 올랐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동안. 코스피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박스피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종목은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험 반영이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요번 2차 전지도 종목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라 그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번에. 2차 전지만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로봇주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AI주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 되느냐?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걔들 같이 떨어질 거예요. 시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종목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2차 전지가 간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어렵거나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확실한 데를 찾아가게 마련이잖아요. 확실한 이익 성장이 보이는 데가 전기차예요, 전기차. 전기차가 아닌데도 확실한 성장이 보이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데 있냐면 자율주행, 그 자율주행차, 그리고 우주항공, 뭐 이런 데들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익이 안 따라와. 조금 먼 미래야. 시장이 좋을 때는 먼 미래에 있는 종목도 막 뜹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이오예요. 아주 10년 후에 20년 후에 좋아질 거야 해도 떠요, 주가가. 근데 안 좋을 때는 야 10년 후에 어떻게 알아. 내가 10년을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간에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이익 성장이 보이는 데가 어디냐. 확실하게 테슬라가 전기차의 성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사들이 이제 완성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거고 고가 정책도 전기차로 전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이익 성장이 되는 거고 그 또 요번 연초에는 수주 모멘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른 데는 계속 수주 모멘텀이 계속 있었습니다. 2차 전지의 소재 쪽만, 소재 쪽이. 그러니 당연히 걔네들 뜰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끝나느냐가 아니잖아요. 다만 논란이 됐던 것은 2027년, 2030년에 이익 날 것까지 다 땡겨서 하는 게 맞냐 안 맞냐의 싸움이었어요. 논란이. 2027년, 2023년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2027년, 2030년 됐을 때 정말 전기차가 지금 2차 전지를 만든 것을 소화할 만큼 확대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넘버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너무 먼 미래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은 12개월 포워드로 쓰잖아요. 12개월 포워드란 말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그 섹터가 성장 섹터인 경우에는 2년, 3년치도 끌었어요. 2017년도에 반도체 소부장이 2년, 3년치 끌어썼습니다. 거기까지 오케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까지 끌어쓰는 건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는 측이 있는 거고, 아니야. 계속 좋을 거야. 5년, 10년. 이건 대세 아니냐. 성장 섹터 아니냐. 계속 좋을 거야. 라는 게 충돌을 해서 논란이 좀 시끄러웠던 거예요. 이번에. 시끄러웠던 거거든요. 자, 그 두 가지가 둘 다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미래를 계속 보고 가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런 시황과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 나쁜 쪽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그것만 갖고 가는 거고 시장이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지금 얘네들이 좀 꺾였단 말이에요. 지금 에코프로베이비나 LNF나 지금 에코프로가 제일 낮고 LNF는 사실 더 많이 빠졌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차트를 볼 때 이중 고점 찍고 이게 이미 내려온 거잖아요, 이미요. 이미 내려와 있으니 야, 그것 봐. 너무 빨리 땡겨 쓴 거 아닌가? 라는 말에 무게가 조금 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딱 그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게 뭐라고요? 차트라는 거예요, 차트. 이 차트에서 매수의 신호가 나오면 그냥 매수, 그냥 있고,
매도의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나는 그냥 있는 거고 매도의 신호가 나오면 좀 팔아서 위험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해 가면서 5년이든 10년이든 내가 들고 가더라도 들고 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이 10,000원에 시작해서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데 네. 한 방에 간 주식이 있긴 있어요. 땡큐예요. 내가 여기서 갖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해피하게 팔고 네. 주식 잠깐 뒤에서 물러서 갖고 다음 기회에 보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 거의 없고 중간중간에 샀든지 심지어 여기서 샀든지 또는 여기서 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팔았어요. 네. 이런 수익률을 다 낸 사람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예요. 문제는 얘가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많이 빠질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쭉 올라갈 때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성장주들은 레버리지 투자하면 안 돼요. 이 주식이 10,000원에서 10만 원 가는데 나는 3만 원을 사가지고 뭐 얼마까지 빠지는 요 사이에서 털리는 거예요. 깡통 나는 거죠. 그래서 못 견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생각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매니저들도 그렇고 이 주식을 진짜 난 10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1000주 있으면 200주, 300주를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서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사면은 더 많은 주수를 살 수 있죠. 그것도 이익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서 팔아서 주수를 늘리는 주수를 더 늘릴 수 있다고요. 네. 그럼 어차피 내가 들고 갈 건데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어차피 갈 거니까 그냥 들고 있어야지만 수익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 사고 파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관리는 해가면서 2차 전지도 가져가야 된다. 저는 2차 전지가 그냥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고점에서 팔지 못했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봐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올라가지 않겠냐 이제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매수 신호를 주면은 사도 되고 또는 더 기다려도 되지만 매수의 신호 없이 제가 말씀드린 매수의 신호는 이제 거래량과 봉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제 책이나 제 이제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신호가 나오면 그 신호대로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 기업과 성장 섹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소위 그 캐즘미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S커브라고 하는데 기업들은 이걸 내가 지워서 얘기를 할게요. 네. 신기술이 나와서 사실 이 2차 전지 신기술은 아니에요. 여러분 테슬라가 처음에 전기차 태양력으로 해가지고 차체에 태양력을 가지고 전기로 자동차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주가가 막 떴었어요. 그러면서 막 비난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 폭락했었어요. 폭락했었습니다. 왜? 전기차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가 상용화되면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이게 S커브라고 해요. 이거요. 요것도 여기까지 뻗어지는 거를 캐즘 이론의 캐즘. 이 절벽이라고 합니다. 네. 신기술이 나오면 신사업이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기대감에서 막 뜨다가 중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걸 극복하고 나서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주는 거죠. 지금보다 엄청난 수익을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요? 좋아요. 2차 전지 산업이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 될 산업이야 라는 것은 우리 오케이. 근데 모든 기업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업은 여기서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금력이 딸리거나 어떤 이유, 정책적인 이유였던 정책적인 이유였던 간에 낙오되는 기업들이 생기고 살아남는 기업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확신 있으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주투자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이게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감안을 하면서 관리를 하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더 뭐냐면 맨 처음에 LG에너솔루션이 급등했잖아요.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제 삼성 SDI도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셀 업체들이 올랐잖아요. 근데 실제로 걔네들이 먼저 오르고 걔네들 뭐 LG에너솔루션만 맨날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뭘 바라본 거예요? 소재를 바라본 거잖아요. 소재.
왜냐하면 완성의 셀 업체들은 전기차가 빡 만들어져야지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재 업체들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하면서 배터리를 막 만들기 때문에 이미 수주가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익이 따라온 거잖아요,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이익이 따라오니까 훨씬 더 각광을 받은 거예요. 이익이 따라오지 않고 먼 미래야 그러면 가다가 말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익이 따라오고 지금 수주받은 걸 보면 앞으로 이익이 이만큼 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전지 중에서 앞으로 이익이 올 거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익으로 찍히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전기차 공장 만든다면서요. 2차전지 공장 만든다면서요. 미국이 만들고 우리나라에 만들고. 왜냐하면 저희 IRA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공장 만들잖아요. 네. 만든다고 했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몇 군데 안 돼요. 앞으로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장은 그냥 만들어집니까? 라인 깔아야죠. 거기에 부품 들어가야 되죠. 장비 들어가야 되죠. 얘들은 아직까지 이익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차례가 안 온 거예요. 네. 걔네들이 실제로 공장이 막 만들어지면서 수주를 받으면서 보면은 LG에너솔루션이 뭐 미국의 공장 현대차하고 요번에 뭐 공장 만든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라인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품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들어가는 부품 장비 회사들은 아직까지 안 올랐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전부 소재만 얘기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소재는 지금 수주를 받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고 앞으로 좋을 거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해서 인식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즉 무슨 표현이냐면 어떤 산업이 부흥을 하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그 밑에 좋아지는 산업이 생깁니다. 2차 전지도 충분히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도 앞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주가는 엄청 더 많이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반도체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제가 반도체 얘기할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기 시작하고 반도체 섹터가 저점 찍었어. 이제 반도체 사이클상 저점 찍고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주들 있죠. 걔네들은 어떨 것 같아요? 걔네는 삼성전자가 65,000원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2배 가려면 얼마야 돼요? 13만 원이네요. 삼성전자로 13만 원 수익을 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요거랑 반도체 장비 부품사들 있잖아요. 네. 뭐 소재도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막 삼성전자가 안 좋으니까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 반도체 사이클 터닝할 때 걔들은 어떻게 될까요? 2배? 2배는 그냥 잠깐 가요. 일주일만 가요. 걔네들은 그냥 몇 배씩 갑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2차 전지는 한 4가지 케이스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다시 갈 수도 있다. 왜냐면 가격이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거는 비싸다 안 비싸다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미래의 것을 땡겼다 안 땡겼다 이거 갖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비싸다라는 논란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사야죠. 그러면 또 다시 오르겠죠. 네. 그런 기회가 이제 2차 전지한테는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성장산업 주도 섹터로 나섰으니까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만 맨날 2차 전지만 얘기하니까 그럼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로봇이나 AI나 얘네 쪽은 섹터로 자리 잡지 못하고 테마로 있다가 그냥 내려가고 테마에 있다 내려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얘네는 이익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상용화되는 제품이 나오면서 이익이 늘면은 이 시가총액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성장은 확실하잖아요. 그쪽도요. 그러니까 그쪽도 보긴 보되 훨씬 더 개복은 심할 거다. 네. 이익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연초에 지금 우리가 봤던 거고요.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데가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사이클로 봤을 때 반도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고민이냐면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즘에 내용들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10에서 15% 감산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발표에 25% 감산한다고 발표했죠. 네. 그러니까 곧바로 현물 가격이 올랐어요. 그날 올랐어요. 네. 그날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반도체 재고율을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겁니다. 재고율을 봤는데
1월에 263%였는데 3월에 163%로 떨어졌어요. 이거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에서 발표한 건데요. 3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분기에 지나면서 재고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내려왔다. 2분기가 지나고 나선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뉴스예요.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저점을 찍고 이쪽 반도체 쪽, IT 쪽 좀 터닝할 수 있겠구나. 이제 기대감을 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악재성 재료들도 있어요. 악재성 재료를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요. 이제 빅테크들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감안하면서 비용을 지금 줄이잖아요. 감원하잖아요. 네. 근데 시설 투자 하겠습니까? 줄이겠죠. 줄이겠죠.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하는 게 뭡니까?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오더컷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AMD가 지난주에 마이너스 9% 하루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원위치 했습니다. 이틀 동안 올라서 다 원위치 했어요. 네. 기대감이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빅테크들이 지금 오더컷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그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미중 반도체의 이 경쟁이에요. 패권이 싸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중국에 반도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중국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손을 벌릴 텐데 바이든이 니네 팔지 마. 우리도 안 팔면 니네도 팔면 안 돼? 뭐 이러잖아요. 거의 깡패 수준이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 우리도 팔지도 못하고 우리는 중국에 팔아야지만 무역 수지 흑자가 날 텐데 네. 계속 적자이고 그런 가운데 중국도 보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중국의 고사양의 가전제품을 비롯한 IT 제품에 안에 반도체 다 들어가잖아요. 원산지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산지 검사에서 이게 만약에 미국 거야, 한국 거야. 그러면 니네 왜 이거 썼어? 라는 거를 보고서 써내야 된다는 거예요. 못 쓰게 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괴롭히겠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게 괴롭히겠다는 거죠. 이런 악재들이 작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도 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건 상황인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은 저점 통과나 좀 하는 것 같아. 야, 그러면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이거 미중과 갈등 이 속에서, 우리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지가 참 어려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터닝을 빨리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자,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제가 걱정거리가 있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저점을 찍고 터닝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도 다시 한번 볼까요? 얘도 거래소가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지수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얘도 저점 찍고 그다음 저점 내려가지 않고 터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못 넘겨. 2,500포인트 아까 제가 그려드렸듯이 네. 이건 2,700포인트 지수로 보면 그래요. 네. 얘가 보면 이걸 못 넘기고 있어요. 보세요. 반도체가 저점을 통과하고 삼성전자가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시장을 하락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시장은 하락할 거야. 시장은 오늘이 막차야. 다 팔고 떠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반도체가 이제 터닝하면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완전히 상충된 거예요. 이거는 서로. 삼성전자 지수.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수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수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저점을 터닝하면서 갈 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같은데. 그래서 반도체와 특히 장비주가 제일 먼저 뜨거든요. 장비주 중에서도 후공정이 제일 먼저 떠요. 그래서 이미 후공정은 실적도 좋아요, 사실. 반도체 후공정이나 반도체 장비 부품 이런 종목에 골라놨다가 소재도 골라놨다가 나 지금 좀 살까? 매수는 하면 살까? 아니면 조금씩 분할 매수해 놓을까? 요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난 좀 하고 싶어. 그런데 지수는 안 가. 지수는 안 가는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것도 내 것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고민. 그래서 실은 시황 얘기하고 항상 우리가 섹터 질문하고 그렇게 주시잖아요. 네. 시황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대형주는
지금 급하지 않다. 빨리 못 간다. 그냥 중소형주 위주로 거래하시되 그게 자신이 없다면 그냥 뒤로 물러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서 뭘 할 거냐? 2차 전지에서 할 거냐? 반도체에서 할 거냐? 로봇에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케이라 이거예요. 네. 그런데 지수가 못 가면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거꾸로 얘네들이 가면 지수는 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지 따로 생각하시면서 나는 삼성전자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지수는 떨어질 것 같아.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위험 관리를 해야 돼. 이렇게 거꾸로 서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도 똑같이 모든 섹터가 완성품 업체보다 후방에 있는 소부장이 더 먼저 움직이고 더 주가가 세게 올라갑니다.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동차를 예를 들게요. 자동차가 잘 팔려요, 앞으로. 그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들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장 라인에 먼저 들어오고 그러면 벌써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얘들은 실적이 먼저 좋아지는 거예요. 얘들은 팔고 나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후방 업체들이 더 먼저 좋아지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2차 전지가 어쩌면 이 소재가 이렇게 많이 더 좋아진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는 더 그래요. 더. 네. 얘네들은 반도체 사이클이 터닝하고 올라간다고 시작하는 딱 즈음 되잖아요. 벌써 시장에서 반도체 저점 찍었어. 이제 올라가라는 얘기 나오면 아마 후방에 있는 장비 소재, 장비 부품 업체들은 이미 뭐 두세 배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반도체 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수가 갇혀 있고 박스권을 좀 그린다고 생각하면 대형주보다는 말씀해 주신 뭐 반도체 장비, 2차 전지의 장비,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좀 가격 조정 받는 거 확인하고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적 분석으로는요. 네.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기적 분석으로는 단기, 중장기로 이 표현 안 하겠습니다. 단기 고점을 찍은 거예요. 기적 분석으로는. 제가 보는 기적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 고점을 찍었다는 게 그냥 잠깐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이 2차 전지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좀 선호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도 신호를 두 가지로 봐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똑같은데 거래량이 이렇게 큰 거, 지금 일봉입니다. 이게 주봉이 아니에요. 엄청 거래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큰 날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전 따지거든요. 기적 분석에서. 근데 거래량이 크고 양봉이면 매수인 거고 거래량이 크고 음봉이면 매도예요. 근데 거래량이 큰 날 제일 많이 생겼죠. 이날 쫓아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요 날이 요 날. 네. 이날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여기 안 보여서 제가 다시 지워볼게요. 요날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양봉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매도한 거네요. 위에 이거 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주식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답이에요. 예전에 우리 제 선배 지점장님, 제가 지점장님하고 되게 오래 했는데 선배 지점장 중에 한 분이 제가 물었어요. 이거 요즘에 저 이거 모르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올라요? 뭐 누군가 사니까 오르겠지. 내리면 파니까 내리겠지.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사는 이유와 파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느냐 파냐는 이유와 불문하고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네. 여기에는. 이거 분명히 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얘는 1차 매도 신호가 나왔고 1차 매도가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매도 신호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 신호를 보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도 신호를 보거든요. 근데 당연히 거래량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50주나 70주만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기초 분석상. 저는 그렇게 해요. 이거를요. 근데 여하튼 제가 그냥 질문하셔서 잠깐 얘기를 한 거고요. 한 거고 얘가 지금 다시 이런 거래가 생기거나 이런 양봉이 생기면 이제 또 올라갈 거라고요. 그게 언젠지 나는 보고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보고해도 되는데 그렇게 보통 안 하죠. 어떻게 하죠? 그냥 줍줍. 여기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벌써 몇 퍼센트 떨어졌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 들고만 있으면 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할 매수해서 들고만 있으면 결국 수익 나라고 생각해서 거의 수백만 명이 물린 게 뭐예요? 삼성전자.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얘를 똑같이 삼성전자 2차전지를 똑같이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그 말씀 나온 김에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동안 밑에서 저가에 매수해서 5만 원, 6만 원대 매수해서 들고 있으면 뭐 7만 원부터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1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30%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사도 돼. 이렇게 해서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 불과 1년 반, 뭐 한 2년 가까이 지금 됐죠. 한 1년 반 후에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뭐 밑에서 줍줍했는데 그때 사라고 한 놈들 누구야. 맞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분들도 스스로 잘못한 거예요. 왜요? 그때 거기서 저가에 줍줍해서 사서 잠깐 있다가 단기적으로 사라 그랬어요, 누가? 제가 얘기해서 알았지만 그분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들고 2, 3년 계시라고 2, 3년 보고 5년 보고 맞아요. 들고 있어 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아직 안 갔잖아요. 무슨 3년인데 1년 만분이 안 지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에요. 욕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걸 해내지 못할 사람은 줍줍을 하면 안 된다. 결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나는 투자 전략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나는 나를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래라고 해서 했어. 그럼 끝까지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 처음에 살 때 그 사람 말을 믿었으면은 끝까지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못 믿겠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어. 그럼 나의 판단은 뭔데?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 때도 팔 때도 자기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주식 명언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냥 매도 왜 매도는 1차 매도 신호가 나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나 1차 매도 신호가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아까 제가 헤드앤숄더 얘기했죠. 네. 밑에서만 계속 보여드렸죠.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거든요. 네. 주봉상에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거는 더 확실해요. 얘는 헤드앤숄더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일봉으로는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죽고 이렇게 잡고 이게 낮아지잖아요. 고점이. 이게 하락 추세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오케이. 뭐 제 말씀 뭐 그냥 잊어버리시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또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얘를 확실하게 이중 고점을 찍고 이중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뭐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좋아.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돼. 아니 오케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물려 있지만 화내지 않고 나는 더 가져갈 수 있어라는 자기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이 있으면 오케이라니까요. 네. 근데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월봉 한 주봉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놓을게요.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가서 한번 조정 보이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 참는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계속 보였다 얘가 밑에서 에이씨 역시 난 또 안 되는구나. 이분들은 여기서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엄청 올라가도 이거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짓는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가 옹대초밥 처음 나왔는데 네.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보겠죠. 네. 그리고 옹대초밥이 새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도 신호를 따라서 투자하는 트레이더로서의 여러분하고 똑같은 투자자로서 항상 설명을 해요. 시황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제가 책도 있고 네, 강연회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예, 예. 여쭤볼게. 예. 아까 2차전지 중에 포스코홀딩스 좀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시는 저는 이거를 더 좋게 봅니다. 그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얘는 광물이라서. 그냥 저는 광물이라서 그렇게 좀 보는 편이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어떤 섹터를 투자하시던 간에 대장을 사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사는 게 맞고 LG 에너솔루션 사는 게 맞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광물 쪽에서 볼 때 포스코 홀딩스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전기차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는 테슬라를 설명을 드릴 때 저는 테슬라, 애플 이런 거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엔비디아 이런 거 나쁘게 보지 않은데 나쁘게 안 보는 이유는 걔네들은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어요. 성장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애플은 맥북으로 갔어요. 제가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맥북에서 아이폰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우리는 솔직히 안드로이드나 뭐 미국의 폰들, 샤오미 폰이나 이런 그 로컬 폰들은 다 베낀 거잖아요. 베낀 거잖아요. 아이폰이 맞는 거잖아요. 오리지널. 예, 오리지널. 네. 그래서 충성도 있는 고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휴대폰 산업은 성숙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네. 휴대폰 다 갖고 있잖아요. 이제 전 세계 인구들이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 전 세계 뭐 아프리카나 이쪽에 뭐 인도나 이런 데는 뭐 비율이 낮지만 뭐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도 거의 대부분 팔았을 거예요. 70몇 %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스마트폰으로 옛날처럼 고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애플은 그 다음 타자가 있어요. 자율주행 애플카, 애플 글래스, 웨어러블 뭐 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기업이 이런 걸 버틸 수 있는 경제적 해자, 충성 고객이 있습니다. 충성 고객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애플이 카드업 진출하고 은행업 진출해도 페이 진출하면 수익이 막 나요. 왜? 애플 쓰는 사람은 애플 쓰면서 계속 그걸 이용할 거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사실. 테슬라를 얘기해볼게요. 전기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얘기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향후에 뭐 5년, 10년 후에 지금처럼 경쟁력이 있을까? 벤츠, 크라이슬러 뭐 이런 데서 멋진 전기차를 만들면 네. 꼭 굳이 테슬라를 살까? 경쟁이 심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은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런 경쟁이, 테슬라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게 가장 큰, 나중에 리스크인데, 근데 테슬라는 굳건하게 그 다음이 있어요, 또. 테슬라 자율주행 카. 전기차는 앞으로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입니다. 그냥 전기차가 아니고. 자율주행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우주공항이 있잖아요. 스페이스X가 있잖아요. 성장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얘네도 경제적 혜자가 있어. 테슬라에 선점했기 때문에 소위 충성 고객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 삼성전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삼성전자의 충성도 있는 고객이 얼마나 될까? 충성 고객. 나는 삼성전자 폰만 쓸 거야. 난 삼성전자 TV만 살 거야. 난 삼성전자 반도체만 살 거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네. 또 한 측면에서는 향후에 삼성전자가 이거 가지고 확실하게 성장할 거야. 요즘에 로봇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있잖아요. 찔끔한 거예요, 조금. 그냥 여전히 주력은 그냥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에서 TSMC나 다른 데서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 이런 확실한 경제적 혜자가 되죠. 네.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삼성전자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정말 뭔가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얘기에 더불어서 지금 전기차는 경쟁이 무한 경쟁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배터리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세계 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 누가 베끼든 어떻든 간에 굉장히 경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좀 화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뭐 앞으로 배터리가 오늘 아시아 경제에서 배터리가 전기차가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 배터리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보자. 저는 그런 건 화나지는 않고요. 뭐가 화났었냐면은 테슬라의 모델 3에 어떤 차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델명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에 그걸 승인이 됐어요. 중국 배터리에. 네. 화낼만 하네요. 그렇죠. 네. 아니 맨날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현대차 보조금 못 받잖아요. 현대차 보조금 못 받잖아요. 현대차 CATL 쓰는 게 몇 개 있긴 하고 그리고 또 광물 뭐 걔네 거 쓰고 뭐 이런다고 못 받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에 CATL 들어간 배터리 들어간 거를 수주를 받았다면서
화나지 않으세요? 진짜 우리 화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 왜 꺼냈느냐? 미국이 우리 우방입니까? 영원히?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이 전쟁터에서. 분명히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뭐, 미국이 중국 배제하고 우리 것만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순진한 생각이지 않냐라는 거죠. 네. 그래, 경쟁은 심화될 거라는 거 분명히 감안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 배터리도 무한 발전을 할 거고, 무한 경쟁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미국이 워낙에 지금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 심하게 견제 중에 하나가 가장 그 비중이 중국산 비중이 높은 광물이잖아요. 그래서 광물에서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도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있죠? 어디 그 니켈 공장도 막 사고 막 그러잖아요. 광산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가장 확실한 데가 어디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잖아요. 그런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포스코는 부각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보수적 투자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중소형주를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해서 뭐 몇 배 특이를 하겠다라고 해서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갖고 하는 종목도 있지만 저는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런 거나 아니면은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면 에코프로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도 있고 부품도 있고 하지만 LG화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네? 화학도 돈 잘 벌고 다른 쪽도 있고 얘가 있으니 포스코 똑같이 저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그냥 포스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하는 투자 스타일에서 볼 때 뭐 이런 게 마음 좀 편하고 수익도 날 수 좀 있고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대세 상승해야지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이 올라야지만 돈을 번다.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장은요 가장 수익이 좋을 때는 상승 후에 박스권에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요? 상승에.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했어요. 지수가 만약에 3천까지 상승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2,900, 3,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수가 더 못 올라. 그러면 지수가 못 오르면 돈은 있죠. 이 돈들이 수익률 게임 들어보셨죠? 수익률을 추가하면서 막 종목 상세가 벌어집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섹터 종목 상세가 벌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지금은 상승 후 박스는 아니에요. 하락 후 박스예요. 하락 후 박스. 그나마 박스권에 있으니까 종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황을 볼 때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정도만 대세 상승이냐 하락이냐 생각을 하시고 대세 하락으로 갈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월간 단위로 또는 분기 단위로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빠지지만 않으면 종목은 있다. 종목을 바라보고 가자. 영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짐 슐레이트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펀드 매니저처럼 하면 안 된다. 시황 판단하면서 하면 안 된다. 내가 잘하는 기업을 바라보고서 기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코노미스트처럼, 막 애널리스트처럼 전부 막 다 알아야 돼. 뭐 연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러프한 시장만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서 수익은 종목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맞는 방식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거기에 뭐 내가 1억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냐. 근데 저는 그렇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보통 요즘 이제 팬데믹 때문에 안 했고 강의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한국경제TV에서 제가 한국경제TV에 오랫동안 출연을 해서 한국경제TV에서 강의를 한번 요번에 같이 합시다 그랬고 한번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은 왜냐면 무료가 아니라서 한국경제TV 하는 건 유료 강의이긴 한데 5월 20일 토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4시간 동안 하는데요. 그러면 아마 관심 혹시 있으시면은 한국경제TV가 와우TV라고 옛날에 이름을 그랬어요. 그래서 와우파라는 데가 홈페이지에 네이버나 다음에 와우파를 치시면 고맙게도 제 강의를 팝업으로 맨 위에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뭐 어떻게 참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뭐고 이런 게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장은 종목을 잘 보고 가야 되고
그 종목을 어떻게 끊어서 가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주식을 매장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좀 사고 어떤 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하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준비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뭐 큰 비싼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으니 한번 좀 관심 있으신 한번 좀 들어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장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